안녕하세요. 하즈소프트의 이봉석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또 한 해 동안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예고했듯이 KMDF 드라이버 프레임워크 중에서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개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점점점 주제가 사실 가벼운 주제가 거의 없고 드라이브 연대기라는 이 주제는 원래는 쉬운 주제로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도 그에 맞게 쉬운 드라이버를 가지고 비교적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경험해보는 어떤 경험치를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만든 건데 점점점 그래도 좀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이에요. 너무 많은 내용들을 언급을 해왔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중간중간에 좀 다른 주제를 잠깐 넣어볼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 뭐 보안 쪽, 뭐 또는 안티바이러스 쪽, 뭐 이런 쪽이나 이런 것들도 간간히 한번 넣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하나 만들고 있어요. 뭐 정식으로 판매할지 아니면 뭐 오픈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들을 좀 많이 넓힐지 이런 것도 제가 고민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런저런 새해에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95편이 되겠습니다. KMDF 네트워크 어댑터라는 주제로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역시 무거운 주제이고 뭐 한두 편 내지는 두세 편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다시 좀 되살리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전에 이 WDF 클래식 익스텐션 형태로 드라이버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시리얼 드라이버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USB UD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만들어 봤었죠. 자, 오늘은 네트워크 드라이버입니다. 네트워크 드라이버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자체를 네트워크 카드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네트워크 카드를 제조하는 제조사는 자체적으로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윈도우에 탑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드라이버가 점점점 성능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그런 빠른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드라이버를 만들기가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MS 윈도우는 나름대로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해주고 고성능을 낼 수 있는 프레임워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끌고 갈 테니까 제조사는 거기에 맞춰서 그 스펙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의 함수만 채워주도록 이렇게 드라이버를 개발하도록 권장하고 있죠. 자, 그런 방법으로 탄생한 게 바로 네트워크 어댑터 WDF 클래식 익스텐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NDIS라는 걸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NDIS 방식으로 지금까지 드라이버를 개발을 쭉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오늘부터는 이제 넷 어댑터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넷 어댑터는 이런 거구나, MS가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이런 방법으로 드라이버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KMDF 드라이버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WDF 드라이버가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추상화시키는 그런 개념도 존재하고 PMP나 또는 파워 매니지먼트를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존재합니다. 네, 그런 장점들을 우리가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KMDF 트리플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클래스 베이스드 익스텐션, 그리고 KMDF 드라이버. 이전에는 제가 시리얼 드라이버와 그 다음에 UD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넷 어댑터 CX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네트워크 어댑터와 WDF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의 하드웨어가 파란색이라면 여러분 네트워크 카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카드를 컨트롤하고 있는 드라이버는 바로 여기 위에,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제조사는 이 드라이버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커널이라든지 WDF 프레임워크, 네트어댑터 프레임워크, NDS 레이어, 그 밖에 TCP/IP 프로토콜 드라이버 이런 모든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이제는 얘네들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간소화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NDIS 드라이버를 만들 때 해보신 경험자들은 하나같이 이 데이터 그리고 OID를 직접 다루는 이 네트어댑터 부분까지 제조사가 다 커버를 할 수 있었어야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부분을 드라이버 개발자들이 만들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네트어댑터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클래스 익스텐션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WDF 프레임워크를 쓰기 때문에 커널과 통신하는 데 있어서 PMP나 파워 매니지먼트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장. 자, 우리 네트어댑터 클래스 익스텐션을 사용할 때는 이제 버전에 대한 명시를 좀 하셔야 되는데, 즉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네트어댑터라는 이름의 요 형태는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어떤 버전에 따라 지원하는 기능들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쭉 네트어댑터 버전들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조금 더 이제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보편적인 버전들이 이제 만들어질 때마다 공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현재는 윈도우즈 11에 맞춘 버전까지 공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시는 것처럼 네트어댑터 클래식 익스텐션 버전 2.2가 현재 공식적으로는 윈도우즈 11부터 쓸 수 있는 버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수업도 역시 요 윈도우즈 11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윈도우즈 11에서 동작이 가능한 그런 드라이버라고 일단은 기준을 잡고 그리고 네트어댑터 클래식 익스텐션 버전은 2.2에 맞춰서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윈도우즈 10에서 동작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윈도우즈 10도 동작을 하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윈도우즈 11부터 이제 서포트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가 실습을 하거나 할 때는 최신 버전 윈도우즈 10도 동작이 잘 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2.2 클래식 익스텐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자면 윈도우즈 11부터 이제 쓸 수 있다는 이 2.2 클래식 익스텐션은 기존의 네트어댑터 CX 그러니까 이더넷을 지원하는 네트어댑터 CX 기능에다가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지원하는 MBBCX 그리고 거기에 와이파이를 또 지원하는 와이파이 클래식 익스텐션까지 전부 다 서포트가 가능한 그런 버전이 바로 2.2 버전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이제 내가 만약에 MBB 클래식 익스텐션에 관련된 드라이버를 만들거나 와이파이 무선랜에 관련된 드라이버를 만들거나 그럴 계획이 있다고 하신다면 윈도우즈 11부터는 그냥 우리가 네트어댑터 CX 2.2 버전을 사용하시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트어댑터 클래식 익스텐션 프레임워크 오브젝트에 대한 간단한 개요인데요. 자, 요 형태도 역시 KMDF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일단은 디바이스 자체를 표현하는 추상화된 구조는 바로 WDF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WDF 디바이스 이 녀석이 결국은 하드웨어를 표현하는 거죠. 네트워크 하드를 표현하는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별도로 추가된 게 바로 네트어댑터인데 이 네트어댑터는 NDIS라고 하는 과거의 전통적인 네트워크 드라이버 인터페이스를 설명해주는 그런 영역이 바로 이 네트어댑터 인터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네트어댑터 인터페이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져다 쓰면서 여기에 필요한 아래쪽 부분 링이라고 하는 넷 링이나 넷 프래그먼트 쪽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는 형태로 이 드라이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 뭐 광범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씩 하시다 보면 개념 파악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옛날보다는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만들기가 조금 더 수월해졌다. 그리고 네트워크 하드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드라이버를 만들면 그 성능을 가급적이면 좀 많은 성능들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KMDF 드라이버입니다. 그쵸? 그러면서 네트어댑터라고 하는 클래식 익스텐션을 사용하는 그런 드라이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네트어댑터 클래식 익스텐션을 사용하는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언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벤트 WDF 드라이버 디바이스 애드라고 표현한 거는 소위 KMDF 드라이버, 우리 KMDF 드라이버를 만들 때는 형태에서 우리가 이벤트 콜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이벤트 콜백 중에서 add 디바이스를 담당하는 이벤트 콜백이 있었죠. KMDF 드라이버를 만들게 되면 드라이버 엔트리, add 디바이스 이런 각각 콜백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중에서 add 디바이스라고 하는 이 콜백 안에서 수행하는 작업들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첫 번째 작업으로 netadapter init allocate라는 함수를 씁니다. netadapter init allocate. 그냥 함수 이름 그대로 netadapter init이라는 구조체를 준비하는 작업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netadapter init이라는 구조체를 준비하는 작업. 물론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를 쓰기 위해서는 netadapter cx stop lib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링크시켜야 된다는 것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뭐뭐뭐 init이라는 구조체를 왜 만드는 거죠? 뭐뭐뭐 init이라는 구조체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본 구조체를 만들기 위해서죠. 즉, 우리 프레임워크 구조체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과거에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netadapter init이라는 구조체, 즉 설계도를 준비를 한 다음에 그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netadapter라는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작업이 두 번째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KMDF 프레임워크의 콜백 중에서 특히 add 디바이스 쪽의 콜백 안에서 하는 작업은 첫 번째로 netadapter init이라는 설계도를 만든다. 그리고 이 구조체를 기반으로 해서 netadapter라는 오브젝트를 생성한다. 이게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우리 KMDF 프레임워크의 또 다른 콜백 중에 대표적으로 prepare hardware라는 콜백이 있었죠. 그러니까 PMP나 파워 쪽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장비를 사용해도 좋다는 신호가 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장치를 사용해도 좋다라는 신호가 바로 요 prepare hardware라는 콜백을 통해서 오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작업도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은 add 디바이스에서 우리 netadapter 오브젝트를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만든 거를 지금부터 구동을 해야 되는데 그 구동하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작업이 바로 속성을 설정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netadapter set 어쩌고 저쩌고 라는 이름으로 된 함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netadapter 클래스 익스텐션의 버전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집니다. 좀 안타깝지만 이게 호환성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netadapter 버전을 우리가 사용해봤던 경험자들은 최근에 우리 2.1을 쓸 때는 좀 달라졌네 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더 좋은 버전으로 올라갈수록 더 보강될 수 있는 속성들이 많이 생기고 기존 속성들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씩 변경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1번 작업이 좀 달라지는 작업이다. 호환성이 좀 없는 작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설정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바로 링크 레이어, 데이터 패스, 그 다음에 RSS, 업로드 기능 이런 것들 우리가 네트워크 하드웨어의 성능을 충분히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되는 그런 기능들이죠. 요즘 보면 뭐 트레이드오프 같은 거 뭐 TCP/IP 우리 프로토콜 관련된 부분도 일정 부분들은 하드웨어에서 알아서 처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책섬 우리가 항상 TCP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책섬이잖아요. TCP나 IP에서 그런 책섬을 체크하는 기능 같은 것도 굳이 프로토콜 레이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드웨어 레이어에서 아예 책섬을 체크한다든지 이렇게 점점점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설정들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윈도우즈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캐퍼빌리티들을 여러분들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사들은 이제 예전처럼 좀 너무 무식하게 집요하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내가 그냥 다 개발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마시고 netadapter를 선택하게 됐으면 그때부터는 한 번쯤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겁니다. 어떤 부분들까지 현재 클래스 익스텐션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중요한 구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설정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남은 작업은 뭐예요? netadapter를 구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netadapter start라는 함수를 통해서 netadapter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나중에 코드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큰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프리페어 하드웨어에서는 우리가 설정을 하고 구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애드 디바이스에서는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도를 기반으로 오브젝트, 즉 네트 어댑터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거고, 여기까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TX와 RX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넷 패킷이라고 하는 이 구조체를 통해서 네트워크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주고받는지. 그러니까 프로토콜 레이어를 통해서 넷 어댑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드웨어에 싣고, 또 하드웨어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는 어떤 역순으로 윈도우 OS에게 올려주는지,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트워크 드라이버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넷 패킷이라고 하는 이 구조체입니다. 이 넷 패킷이라는 구조체는 구체적으로 프래그먼트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설계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메모리를 많이 쓰는 그런 네트워크 하드의 특성상 메모리를 매번 할당을 재할당을 해서 쓰는 것보다는 기존에 할당되어 있는 메모리를 재활용하자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DM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연속인 메모리들을 서로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프래그먼트라는 형태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상 메모리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드웨어 디바이스, 네트워크 카드가 DMA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으로 연속인 그런 프래그먼트들만 쭉 나열을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이 제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넷 패킷이라는 구조체를 좀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넷 패킷을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룰 때는 바로 넷링이라고 하는 이런 환영 버퍼를 이용하게 되는데, TX 쪽에도 환영 버퍼가 있고요, RX 쪽, 그러니까 수신 쪽에도 환영 버퍼가 존재합니다. 자, 이 본 그림을 보시게 되면 크게 우리가 넷링 컬렉션이라는 이런 구조가 존재하는데, 넷링 컬렉션은 크게 두 개의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링크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패킷을 가리키는 링크가 있고요. 그 패킷이 두 번째는 프래그먼트를 가리키는 이런 링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킷을 가리키는 링크와 프래그먼트를 가리키는 링크, 이 두 개의 링크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패킷을 가리키는 링크가 이렇게 아래쪽에 프래그먼트를 가리키는 링크와 다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연관성이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패킷이 있고 B라는 패킷이 존재한다고 봅시다. 순서상 이 순서대로 패킷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A라는 패킷과 B라는 패킷은 이렇게 하나의 영역들을 차지하고 있지만, 각각을 다시 또 쫓아가 보게 되면 이렇게 다시 프래그먼트 링이 각각 패킷들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패킷이라면 이 아래에 있는 프래그먼트 A1을 가리키고 있고, B라는 패킷은 B1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A라는 패킷이 하나의 프래그먼트로만 통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여러 개의 프래그먼트가 더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어서 A2, A3, A4 이런 식으로 붙어 있게 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리고 B도 마찬가지입니다. B1, B2, B3는 B라고 하는 패킷이 가리키고 있는 프래그먼트 뒤쪽으로 B2, B3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우리 패킷 구조가 구성이 된다는 것을 큰 그림에서 먼저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특히 TX에 먼저 관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RX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TX 결국은 데이터가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프로토콜 드라이버를 통해서 넷 어댑터를 통해서 여러분 드라이버까지 전달되면, 드라이버는 그 데이터를 네트워크 카드에 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카드에 실었다고 해서 데이터가 전송이 완료됐다고 볼 수는 없죠. 기다렸다가 네트워크 카드가 데이터를 완전히 전송했다고 확인이 되면, 그러면 전송이 끝났다라고 보고하는 그런 과정들이 요 넷링 TX라고 하는 요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은 맨 위에 OS와 네트워크 드라이버 사이에, 즉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를 먼저 잘 보십시오. 이때 첫 번째로 패킷 링이라는 게 존재하죠.
현재 패킷링에 보면 비긴 인덱스와 그리고 엔드 인덱스라는 두 개의 인덱스 필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영버퍼의 헤드와 테일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헤드는 뭐 증가하고 테일이 쫓아가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그렇게 우리가 설명한다면 엔드 인덱스는 새로 들어갈 데이터가 들어갈 영역이고 비긴 인덱스는 먼저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비긴 인덱스는 기존에 먼저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과거가 되는 거고 엔드 인덱스는 새로운 게 계속 바뀔 때마다 변경된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게 되겠죠. 자, 현재 패킷 링의 구조를 봤을 때 비긴 인덱스가 A라고 하는 패킷을 가리키고 있고 B, C, D 그리고 그 뒤를 엔드 인덱스가 가리키고 있는 현재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운영체제에서는 드라이버에게 A, B, C, D라는 4개의 패킷을 모두 전달한 상태입니다. 잘 들으세요. A, B, C, D라는 4개의 패킷을 모두 전달을 한 상태인데 아직 끝났다고 보고되지 않은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자, 이걸 구체적으로 보자면 결국 프래그먼트 링으로 연결이 되겠죠. 프래그먼트 링도 마찬가지로 A라는 패킷은 뭐 A1, 2, 3라는 3개의 프래그먼트가 있고 B라는 패킷은 B1, 2, 그리고 C는 C1, 그리고 D는 D1 이렇게 각각의 프래그먼트가 존재하는 상태라고 합시다. 역시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큰 그림에서는 아직 패킷 A, B, C, D가 완전히 전송이 완료됐다는 보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태가 바로 데이터는 운영체제가 OS가 드라이버에게 A, B, C, D 4개의 패킷을 전달을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하드웨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드웨어에는 지금 이거 빗금친 부분이 보이죠? 현재 전달된 패킷들, 프래그먼트 패킷들이 현재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끝나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은 됐지만 완료되지 못하고 패킷이 아직 대기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앞에 그림과 뒤에 그림을 잘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에서는 자, 먼저 A, B, C, D의 요 엔드 인덱스가 가리키고 있던 부분들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엔드 인덱스가 쭉 늘어났죠. 그러면서 E, F, G라는 3개의 패킷이 추가로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이 말은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A, B, C, D가 현재 전달된 상태인데 그게 아직 완료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추가로 E, F, G가 더 전달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엔드 인덱스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증가되는 게 맞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그림에서 만약에 이렇게 그냥 증가를 시켜버린다면 어떤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냐면 A, B, C, D는 현재 하드웨어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쵸? 하드웨어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지금 EFG는 방금 전달된 상태잖아요. 이 두 개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EFG 패킷이 하드웨어적으로 아직 프로그래밍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A, B, C, D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엔드 인덱스로 이렇게 증가시키지만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에서 특별한 변수를 하나 추가로 정의를 해서 이런 구조를 좀 원활하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에서는 next index라는 새로운 필드 값을 이용을 합니다. next index는 운영체제가 쓰는 필드는 아니에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이용하는 필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next index가 그대로 2를 가리키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은 현재 A, B, C, D는 하드웨어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끝났고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고 EFG는 접수는 했지만 아직 프로그래밍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드라이버는 판단하는 그런 근거로 삼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프래그먼트 링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새롭게 패킷 3개 EFG가 접수가 되었고 그 EFG는 이렇게 프래그먼트 E는 E1, E2, F는 F1 그리고 G는 G1 이런 식으로 프래그먼트가 존재하는 경우에 엔드 인덱스가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OS 쪽에서 바라보는 엔드 인덱스 프래그먼트 링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하드웨어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점에서 넥스트 인덱스는 계속 E1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하드웨어 쪽을 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쪽은 어때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 특별한 변화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자, 먼저 위에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넥스트 인덱스가 앞으로 이제 결국 뒤로 딱 밀어졌죠. 원래 이곳을 가리키던 넥스트 인덱스가 이곳을 가리킵니다. 엔드 인덱스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트워크 드라이버가 새로 받았던 3개 패켓, 그러니까 EFG 중에서 E에 해당하는 패켓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드웨어의 프로그래밍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더 이상 더 받은 패켓은 없지만 바로 그 전에 받았던 EFG 중에 이제 드디어 E라고 하는 패켓에 대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프래그먼트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했다. 즉 하드웨어에 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바로 넥스트 인덱스를 증가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래쪽도 자연스럽게 넥스트 인덱스가 증가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맨 아래 보겠습니다. 자, DMA에 관련된 하드웨어 쪽도 현재 기존에는 여기까지 되어 있었다면 이제 E와 E1과 E2 프래그먼트가 아래쪽에 써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결과적으로 이제 하드웨어는 이렇게 기존에 받았던 패켓과 추가로 받은 패켓이 모두 하드웨어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송이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자,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제 갑자기 3개가 뚝 없어졌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자, A1, A2, A3가 프로그램적으로 우리가 하드웨어에 프로그램을 했었잖아요. 그게 진짜로 전송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전송이 끝났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 이걸 먼저 인지를 하게 되겠죠. 전송이 다 끝났구나 라는 것을 드라이버가 인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이 A1, A2, A3는 끝났으니까 비기 인덱스를 땡겨야 되겠죠. 앞으로 땡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패킷링도 이 A, B, C를 A를 땡겨줘야 되겠죠. A, B, C가 아니라 A를 3개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그림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화살표가 당겨지는 겁니다. 앞에 있던 부분에서 프래그먼트 링은 A, B, C, A1, 2, 3가 이제 소거가 되고 B1으로 비기 인덱스를 당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패킷 링에서도 A가 끝났으니까 두 번째 패킷 B를 이제 할 단계다. 이제 아직은 안 끝났다. B는 A는 끝났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얼추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를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이 TX 구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다시 한번 그림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리시브, 즉 RX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큰 그림에서 이 패켓과 프래그먼트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RX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TX에 대한 이 그림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만 RX를 좀 쉽게 소화하실 수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저와 함께 어떤 예제 소스를 가지고 소스 파악을 하고 그걸 간단하게 동작을 시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새해 첫 주제로 어떤 걸 선정할까? 네트워크 드라이버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날씨가 춥죠? 갑자기 또 추워졌다가 또 더워졌다 그러는데 분명히 이제 소환이 이제 시작이 지나서 그런가 많이 춥습니다. 추워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소프트 이봉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